네,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직업이 이제 다양해진다라는 거가 이제 이 메가 트렌드 2020이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19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산업사회 뭔가를 생산하던 2차 산업 형태에서 2차 산업 형태에서 이제 3차 산업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산업사회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단가가 낮아진 걸 통해서 또 소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니까 다시 또 대량 생산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이 산업사회였는데, 정보사회는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정보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해졌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 기술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령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AI 비서 이런 거. 여러분들 80년대에도 이 AI 비서를 두고 싶어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좋은 수준이 아니었죠.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수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다음 주소 뭐 이 정도를 기입해 놓고서 요거를 보고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젠 이 기능이 전부 핸드폰 하나에 통합이 됐죠. 스마트폰 하나가 이거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AI 비서 역할까지 감당하고, 또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에게 적합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한테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나 또 제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최근에 뭐 비의 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실현되기는 어려웠던 그런 기술이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국가 안에서 경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경쟁하는 체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그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세계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이수영 회장님이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번 사비 770억인가를 기부하셨죠. 그리고 기부하면서 왜 기부했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법인세 비율이 높은데 이 높은 법인세 비율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삼성이나 이 제조업체가 현대차 이런 데가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규모가 크고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파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이런 기업이 또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사회의 역할인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핵심적인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77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기술적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 주도의 그런 형태를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혹은 대통령 단임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단임제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고 뭔가 일을 벌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자기의 어떤 족적을 남기기 위한 어떤
결국은 족적 남기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 타다 같은 거, 타다나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우버. 뭐 이게 우버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많이 쓰고 동남아 쪽에서는 그랩이라는 되게 혁신 기업이 있거든요. 우버보다 훨씬 제가 이제 그 태국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 모시고 태국에 놀러 갔었는데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태국은 우버도 있고 그랩도 있는데 써보니까 그랩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랩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소득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영어도 상당히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영어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생긴 또 직업인 거죠. 네, 이어서 더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의 것까지 봐야 되니까 장기적인 어떤 정책이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정책에서 땜질하는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장기 정책으로 만들고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중앙집권제의 가장 큰 문제인데 군대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 소대장한테 보고하고 소대장이 분대장 뭐 보고하고 분대장이 소대장한테 보고하고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하면은 대대장이 다시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내려오고 그러면 얘가 아 그건 아니라 이건데요 하면은 또 이렇게 가고 그럼 막 이제 부대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뭐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사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지사회에서 자조사회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가 이런 사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개인이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우리 이제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뽑고 데려다 놨지만 거기다가 뭐 인터넷 신문고 이런 거 통해서 직접 그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가능해지게 된 거죠.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위계 체계였다면은 지금은 네트워크 체계로 해서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평등한 걸 지향하고 그래서 왜 여러분 스타트업 가보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호칭을 부를 때 서로 그 별명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루크 막 이렇게 부르고 뭐 하이 올리브 막 부르고 서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런 위계적인 체계들이 조직 문화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북의 시대에서 남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밀집해서 서울 같은데 다 모여서 사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재택근무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선호되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일을 저기 사는 곳 보통 이제 서울에 살기를 선호하고 강남에 살기를 선호하고 뭐 부촌에 살기를 선호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북동 뭐 그런데 아니면 평창동 이런 데 사는 걸 사람들이 선호했었는데 이렇게 모여 사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 이제 흩어져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 주변에도 그 엔지니어 분이신데 컴퓨터 엔지니어신데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본인은 강릉에 사세요.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강릉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애들 맨날 바다에 풀어놓고 애들 맨날 바다에서 수영하고 산림욕하고 이분은 이제 거기에 컴퓨터 가져가서 거기서 작업하고 이런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너무 괜찮죠, 멋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상 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사는 이유가 또 있구나 하는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뭐 가령 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울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나 이런 데서도 더 민감하게 서울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모여 사는 것이 주는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보면은 도시의 역할이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의 역할이라는 거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많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에게도 그 노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도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딱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양자택일이었다는 거죠. 뭐 A 아니면 B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A, B, C, D, F, G 막 다양하게 있다. 옛날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남녀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또 여성인데 정체성은 남성인 사람도 있고, 남성인데 정체성은 여성인 사람도 있고,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제3부문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회 서비스업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제가 LOE라는 단체의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LOE 요거 무슨 단체냐면은 놀이터 뭐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서 게임하거나 게임방에 가거나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말고는 갈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다양한 걸 하는 겁니다.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 다양한 것들을 하는, 이제 원래는 요런 것들을 어디서 담당을 했어야 되죠? 원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공공에서 처리하고 사회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지원 같은 것도 받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단순 직종보다는 전문직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레토릭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사람이 해결하던 것을 아이고, 노동력으로 해결하던 것을 이제는 그 기계나 기계가 이제 대신 해주면서 이런 이제 비중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사례를 보면은 최근 중국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한 도시에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겠죠. 돈이 많은 도시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 마트에서 장본 거를 바구니에 담아주는 사람, 이런 담아서 차에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무슨 뭐 사과 껍질 까주는 사람, 이런 것들도 전부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리고 기계가 해주는 것보다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이렇게 잘 된다, 그리고 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음, 단순 직종보다 전문직의 비중이 더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이 있던 시기에, 3차가 아니라 그냥 산업혁명이 있던 시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기계가 사람의 그런 걸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차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기존보다. 기존에 한 이 정도 있었다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서비스업이 여기서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 일자리 수는 늘어나게 됐고요. 그 기존에 그 생산직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되게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2차 전지나 그런 것들 있죠. 뭐그 수소차 이런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그 구글 같은 회사도 이제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되면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이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작업을 하고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학교 가서 다시 작업하고 학교에서 작업한 거를 다시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작업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드랍박스라는 거 쓰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 드랍박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게 뭐 한 1년 사용료가 한 10 몇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인가? 정도 하는데 아 이거를 이 돈 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뭐 바이러스를 먹어서 자료가 다 날아갈 위기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뭐 2020년 뭐 10월 10일 날 만약에 바이러스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9일 날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윈도우에 그거 있잖아요. 원하는 날짜로 복원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뭐 그 랜섬웨어 같은 거 먹은 다음에도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게 됐죠. 옛날에는 은행에 다닌다 하면은 저 사람 평생 직장에 다니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은행은 그 IMF 이후로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구조조정 1순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조조정 대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은행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전문직이고 돈을 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인텔리들이 들어가는 직업이었다면 지금도 물론 인텔리들이 들어가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지만 여전히 그 고용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부는 그 옛날에는 막 그런 업무를 처리해주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텔러 뭐 이런 분들은 뭐 가입시켜주고 그냥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다 되다 보니까 이체 같은 것도 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적으로 손이 빨라지는 거 그런 거보다는 지적 숙련 머리로 일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뇌지컬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AI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AI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냐면 AI는 결국은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빈도를 분석해가지고 가장 많은 빈도를 하는 거를 빠르게 학습해서 그거를 빠른 시간에 적용하는 건 가능해.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해가지고 넣는다거나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 조직이 조작이 아니라 기업 조직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내부에서만 이런 식으로 바텀업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었다면은 지금은 계속 이제 서로 외주를 주는 거죠. 이거를 더 좋은 데다가 외주를 주고 얘네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하청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해서 여기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얘네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조직과 연결을 하는 거고요. 미 세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실리콘밸리 인도가 뜨게 된 이유가 이거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있으면은 실리콘밸리랑 시차가 12시간 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인도의 방갈로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2의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일을 안 쉬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12시간 일하고 여기서 12시간 일하고 이러면 24시간씩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IT 그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직장 옮겨 다녀야 할 필요도 많아지고, 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투잡, 쓰리잡 이런 거 멀티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것도 많아지고, 회사는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회의 공간으로. 이런 그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사장 자리가 이제 맨 뒤에요. 그럼 그 앞에 이제 부장 자리가 있고 누구 자리가 있고 쭉 이렇게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단 사원님 맨 앞에 앉아. 그 모니터가 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교무실이 아니라 교무처나 뭐 우리 학교 행정실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들 모니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이게 되게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이슈로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왜 나를 감시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업무를 관리를 하고 이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회사는 단순히 회의 공간에 불과한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곳들도 있다. 물론 아닌 데도 있죠. 여전히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하면 뭐 우리 학교도 이런데 그쵸? 그리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이 증대가 됐다. 근데 이거는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해고가 자유로운 만큼 해고가 쉬우면 고용도 쉽거든요. 그만큼 이제 해고가 많아진 대신에 일자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해고가 쉽지 않죠.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해고가 많이 어려워진 만큼 뭐 어떻게 했어요? 고용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한 번 뽑으면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엄청 신중하게 뽑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만 뽑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뭐 비정규직 인원이 한 5천 명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뭐 실제로 일하는 거는 거의 정규직이랑 비슷하게 하는 뭐 그런 노동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귀족 노동자와 빈민 노동자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남들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접근성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허들이 있는 그런 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우를 받고 이 사람들 언제나 대체 가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리운전 대리운전 비용이 잘 안 늘어나요. 계속 유지 중이야. 왜 유지 중일까요?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 나갔어. 그럼 언제든지 다른 수요로 이거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만 잘할 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정보 부자하고 정보 빈자가 있어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더 이제 좋은 세상에 살게 된다. 그 사람들이 부를 선점하게 된다. 지금은 이제 부의 편중이라고 해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80대 20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AI가 이렇게 되고 기계가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생산품은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실시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더 심화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80대 20이지만 언젠가는 99.9대 1이 0.1이 0대 0.1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I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편승해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질도 변화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들어오면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잘해줘. 그럼 잘해주면 이제 대가를 더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이제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공정상에서 공정을 통해서 숙련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 혁신 사례로 저는 꼽을 수 있는 게 짬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백종원 대표가 만든 짬뽕 0410인가 하는 집 있죠. 여러분 여기 가서 짬뽕 드셔보셨나요? 정말 저는 그냥 웬만한 짜장면집 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짬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물을 약간 그 백종원 대표님의 말을 따르면 야매로 만들었다. 왜냐면 원래는 이 짬뽕 만들려면은 그 웍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냄비를 가지고 냄비가 여기 중국집 냄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달궈서 이렇게 뭘 계속 볶아내고 고추기름을 띄우고 뭘 해서 해야 되는데 비슷한 맛이 나는 다른 걸 가지고 그냥 쭉쭉 짜서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이 국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다면 요 짬뽕을 만드는 데는 이틀만 배우면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더 입맛에 맞다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런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숙련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그런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수한 품질을 중시하는 사람이랑 저렴한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 중시하는 기업, 이게 이제 양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품질도 아주 우수해. 가격도 저렴해. 이런 걸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계화되면서 여러분 그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육시그마 운동. 그래서 100만 개 중에 2개 정도의 불량품을 내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혁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무인양품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무인양품.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되게 싸고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사회의 양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뭐 생산 방식의 결정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반도체 설비를 하는데 이 칩을 끼우는 거야 단순히 끼우는 거 이렇게 딱딱 찍어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거 참여할 기회가 많은 노동자는 어떤 거예요? 이걸 설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숙련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사회 변화 빨라지는 만큼 직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직업의 그런 종류나 양뿐만 아니라 직업의 질도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시 문제랑 뭐 그런 것들 한번 뽑아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